서울 성북구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체육관. 태권도장 서영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겨울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오후 4시 초등학생들의 발차기 소리가 체육관 안을 가득 메웠죠. 하나, 둘, 발차기는 끝까지. 윤서연이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여느 태권도 관장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검은 도복에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하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예리함이 숨어 있었죠. 관장님, 이 발차기 맞나요? 7살 민준이가 어설프게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응, 그런데 무릎을 조금 더 높게 올려봐. 그래야 힘이 제대로 나온다. 서연이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웃음만 지키면 돼. 서연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707 특임단 소속 대테러 요원이었죠. 국가기밀급 작전을 수행하며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한 후 서연은 혼자 남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쳤습니다. 퍽, 퍽, 퍽. 규칙적인 타격음이 조용한 체육관에 울려 퍼졌죠. 이건 그녀만의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서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떨쳐내려는 듯한 몸짓이었죠. 김중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2년 전 그 작전에서 함께했던 동료, 그리고 서연이 구하지 못했던 사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체육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죠. 익숙한 실루엣이 역광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군 시절 서연의 후배였던 그는 이제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준호야, 어쩐 일로 여기까지? 서연이 걸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선배, 청와대에서 부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건 선배 말고는 못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년 전 전역한 이후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부른다니. 무슨 일인데?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청와대 서별관으로 와주세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사전 브리핑 자료입니다. 읽어보시고 오세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서연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죠. 봉투 겉면에는 1급 비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체육관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2년 전 그 작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그토록 평범한 일상 속에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눈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체육관 관장 윤서연이 아닌 707 특임단 윤서연 대위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9시 서연은 청와대 서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밟는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경호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훑어봤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보안 검색을 통과했죠. 윤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지하 2층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두터운 방음벽과 각종 보안 장치들이 설치된 이 공간에서는 국가 최고 기밀들이 오가곤 했죠. 브리핑룸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박준석, 합참정보본부장 김태환 중장, 그리고 국정원 해외정보국장 최민호. 모두 서연이 군 시절 한 번씩은 마주쳤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준석 실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국가기밀 1급입니다. 탁자 위에는 서연이 어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공문이었죠. 이것부터 보세요. 박 실장이 그 공문을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연이 공문을 읽어내려가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통령령 제영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특별작전 지휘관 임명. 성명 윤서연 직책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특별작전 지휘관. 계급 대령 특별발탁. 임명기간 6개월. 권한 작전사령관 직속. 합참각 군정보기관 연계작전 정권. 이게 무슨...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태환 중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 중장의 목소리는 침중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민호 국장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기거래 현장, 동남아시아의 테러 훈련소, 그리고 서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작전에서 놓쳤던 블랙 이글 조직 말입니다. 최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조직원 일부만 검거했을 뿐 핵심 인물들은 모두 해외로 도주했었죠.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 작전에서 김중사를 잃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의 활동이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는 국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스크린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 CCTV 화면에는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수상한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문제는 이들이 군 내부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중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거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존 지휘부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진급이 아닌 특별 발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존 계급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 전 그 참혹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동료를 잃었던 그 순간,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최 국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번 작전은 당신이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 이글의 작전 패턴과 핵심 인물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이거든요. 서연은 다시 대통령령 공문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 6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정권이라는 막중한 책임.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2년 전 완수하지 못했던 임무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부터입니다. 박 실장이 답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며칠 내로 큰 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권은 완전히 제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 지휘부와 충돌하더라도 제 판단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박 실장이 즉답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전사가 되었습니다. 체육관 관장이었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잠시 뒤로 미뤄둬야 했죠. 그럼 내일부터 합동특수작전 사령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부대 내부에는 당신의 정확한 신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서연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합동특수작전 사령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간 복장에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온 그녀의 모습은 여느 방문객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군인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문에서는 김상혁 상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는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입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성실한 초병이었죠. 서연이 다가오자 김상병은 예의 바른 자세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분증과 출입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병이 신분증을 받아보니 일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업란에 체육시설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상병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셨나요? 나는 오늘 부임한 지휘관이야.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의 표정은 더욱 당황스러워졌죠. 지휘관이시라고요? 그런데 군복을 입지 않으셨는데. 김상병은 규정집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관 관련 서류나 부임 명령서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서연은 잠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젊은 상병의 당황하는 모습이 오히려 미소를 자아냈죠.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분증 제출하라고 했으니 제출했고 지휘관이라고 했으니 그냥 들여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서연이 살짝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상. 김상병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병이 무전기를 들어 상황실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문 1초소입니다.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 자신이 지휘관이라고 주장하며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지휘관이라고? 네, 윤서연이라고 하는데 일반 신분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대기시켜. 즉시 확인해 보겠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김상병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5분 정도 지나자 부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정문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맨 앞에는 작전처장 박기철 대령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죠. 당신이 윤서연 씨인가요? 박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맞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지휘관 부임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때 이준호 중령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박 대령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귓속말로 뭔가를 설명했죠. 박 대령이 봉투 안의 문서를 읽자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박 대령이 중얼거리며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령으로 발탁되신 건가요?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복 차림의 여자가 지휘관이라고? 34살밖에 안 됐다는데? 특수부대 지휘 경험도 없다던데? 병사들과 간부들이 하나둘씩 정문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죠. 일단 들어오시죠. 박 대령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제한된 구역에만 출입 가능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김상병이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지만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들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죠.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부대 지휘관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돼. 아무리 특별 발탁이라고 해도 실전 경험은 있다던데?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관찰하며 걸었죠. 부대의 분위기, 시설 현황,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작전 상황실 앞에 도착하자 박 대령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사령관님께서 직접 확인 중이십니다. 박 대령의 말투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예상된 시나리오라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사령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환 중장이 직접 나와서 서연에게 다가왔죠. 윤서연 대령, 부임을 환영합니다. 김 중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이 정말로 자신과 같은 대령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소개합니다. 김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연 대령은 오늘부터 우리 부대의 특별작전 지휘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명령에 의한 특별 발탁입니다. 순간 부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서연의 첫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작전회의실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박기철 대령을 비롯해 정보처장 최윤석 중령, 작전과장 강민수 소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예의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환영을 찾기 어려웠죠. 앉으세요. 서연이 상석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윤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령님,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 경험이 있으신가요? 707 특임단에서 7년간 복무했습니다. 대위 전역이었죠.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사령관급 회의나 연합작전 경험은? 최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서연의 솔직한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전 경험 좀 있다고 지휘권을 줄 순 없습니다. 작전은 장난이 아니죠. 수백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서연이 박 대령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블랙 이글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강소령이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블랙 이글이라는 조직에 대해 정말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건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전 그 작전에서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김중사라는 사람이었죠. 그 때문에 전역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른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말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느껴졌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작전을 수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박 대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완수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끝내는 거죠.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상급 부대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인사 발령이라고요. 박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사안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회의는 결국 제대로 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서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거야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저항이 더 심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의 반발이 심상치 않았죠. 오후 4시 서연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가 안내를 자청했지만 서연은 혼자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무기고, 훈련장, 통신실 등을 차례로 둘러보는 서연의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지휘한다고? 34살의 대령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실력이 있어서 특별히 뽑힌 거 아닐까? 서연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차분히 부대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시설 상태, 장비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저녁 6시쯤 서연은 우연히 박 대령이 부대 뒤편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통화치고는 표정이 너무 심각했죠. 그런 사람을 왜 갑자기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어수선해졌다고요. 박 대령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박 대령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서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내일 회의 때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통화가 끝나자 박 대령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나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다행히 서연은 그의 시야에 들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반발이 아닐 수도 있겠네. 박 대령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거든요.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일반적인 업무 상담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서연은 임시로 배정받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간소한 침실과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죠.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어 내려간 것은 부대원들의 인상평과 반응들이었죠. 박기철 대령 강한 반발, 수상한 통화 목격, 최윤석 중령 소극적 반대, 강민수 소령 중립적 관망, 이준호 중령 협조적, 그리고 맨 아래에는 별표를 치며 적었습니다. 박 대령 내부 협조자 가능성 1순위. 서연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작전에서도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었고 그 때문에 김중사를 잃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죠. 선배, 내일 새벽 브리핑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했어요. 서연은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첫날부터 긴급 상황이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꼬이는군. 서연은 노트를 덮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간 순찰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부대 내부의 갈등과 박 대령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었죠. 새벽 3시 30분 서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합참 비상 호출이었죠. 잠에서 깬 서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비상 호출이 온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윤서연 대령, 즉시 작전 상황실로 오십시오. 1급 비상사태입니다. 전화기 너머 당직 참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작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불이 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 한 건물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32층 오피스 빌딩이었죠. 그런데 건물 주변에는 경찰과 소방차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김태환 중장이 서연을 보자마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부터 예정된 대테러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을지로 코리아 빌딩 20층에서 인질 구출 훈련이었죠. 훈련이었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부터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준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훈련용 가상 인질들이 실제로 감금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범인들은 진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훈련이 실제 테러로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김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인들이 군 내부 훈련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훈련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자 인질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총 12명의 민간인들이 범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이름이 서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박준영. 이 사람은 혹시?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기철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서연은 박 대령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조카분이 왜 그 건물에 있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청소일을. 박 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범인들에게서 온 전화였죠. 통화 내용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블랙 이글이다. 2년 전 동료들을 석방하라.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내놓아라.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죠. 범인들이 서연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저를 노린 거군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대령,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최윤석 중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범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 대령이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이요. 제 조카만은 살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연은 박 대령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니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박 대령, 진정하세요. 김 중장이 박 대령을 제지했습니다. 우리는 인질 전원을 구출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서연은 상황판을 보며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건물 구조, 범인 수, 인질 위치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현재 투입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우리 부대 일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소령이 답했습니다. 범인들의 정확한 수는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자동화기로 무장했어요. 서연은 건물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20층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며 침투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박 대령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이 재빠르게 박 대령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시는 거죠? 조카 친구들이에요. 혹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나 해서 박 대령이 변명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수상한 번호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이 번호들은 뭡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국정원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 중장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했죠. 김 중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대령, 잠시 따로 얘기 좀 하죠. 하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 같은데요. 국정원 요원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기철 대령의 핸드폰에서 범인 측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에요.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대령을 바라봤죠. 그건 오해입니다. 박 대령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조카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누구에게서 받았죠?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했죠.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박 대령이 내부 협조자였고 이번 사건도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특별지휘관님,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부대 인원이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후방에서 대기하시는 게. 서연이 강소령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후방이라고요? 위험하잖아요. 경험도 부족하시고 또 후방이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어요. 김중사를 후방에 두라고 했었죠. 서연은 2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그 순간을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작전복을 입기 위해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입는 전투복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방탄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점검하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선배, 정말 직접 들어가실 건가요?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서연이 헬멧을 쓰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의 마음속에는 2년 전 그 작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블랙 이글 조직원들이 인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후방 지휘소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김중사에게 뭐라고 했었지? 서연은 쓰라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그게 김중사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죠.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김중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팀원들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죠. 범인들은 20층에 있습니다. 인질 12명은 사무실 중앙에 모여 있고 범인들은 주요 출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서연이 건물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침투 경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 한정우 소령이 물었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눕니다. 정면 돌파팀, 우측 우회팀, 그리고 제가 이끌 급습팀. 서연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령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급습팀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가는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잃지 않을 거예요. 오전 6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3명의 특수부대원과 함께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죠. 계단을 통해 올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부사관 김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해봤어. 서연이 로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실전이라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김중사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18층까지 올라간 서연팀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죠. 2층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연이 수신호로 지시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중 갑자기 범인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범인은 AK-47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기회를 노렸죠. 범인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서연은 재빠르게 다가가 제압했습니다. 하나 처리했다. 서연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20층에 도착한 서연은 사무실 내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고 범인 4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서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년 전 작전에서 놓쳤던 블랙 이글의 핵심 인물 까마귀였죠. 드디어 만났군.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까마귀가 있습니다. 서연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2년 전 그놈이에요. 확실합니까? 지휘소에서 김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까마귀가 인질 중 한 명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박 대령의 조카 박준영이었죠. 윤서연, 나와라. 까마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정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연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김 부사관이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준호가 말했잖아. 이번에는 혼자 뛰지 말라고.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갈 거야. 서연은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까마귀가 그녀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윤서연, 오랜만이야. 2년 전 일은 잘 마무리됐나?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중사 말인가?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일은 오늘 끝낼 거야. 끝낸다고? 하하. 까마귀가 웃으며 박준영에게 총을 더 가까이 겨누었습니다. 이 꼬마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무기를 버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죠. 2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겠어. 서연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까마귀가 방심하는 순간 서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팀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시작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서연과 팀원들의 완벽한 팀워크로 범인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작전 완료. 서연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인질 전원 안전 확보. 까마귀는 부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자 까마귀가 중얼거렸죠. 박 대령이 모든 정보를 줬어. 내가 온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박 대령이 내부 협조자였던 것입니다. 인질들이 안전하게 구출되고 범인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서연은 2년 만에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중사야,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니?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큰 의미였죠.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블랙 이글 같은 조직이 이 정도 작전으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소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드디어 블랙 이글을 완전히 소탕했네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정원 요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박기철 대령이 사라졌어요. 서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언제부터요? 30분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부대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요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 대령이 도주했다는 것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박 대령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세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인천 송도 부근에서 잡혔어요. 요원이 태블릿을 보며 답했습니다. 송도?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이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폐항구가 있어요. 예전에 밀수업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곳이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최종 결전이 그곳에서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즉시 송도로 이동합니다. 서연이 명령했습니다. 폭발물 해체팀과 함께요. 폭발물 해체팀요? 한소령이 의아해했습니다.
블랙 이글의 진짜 목적은 테러가 아니에요. 무기 밀수입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대량의 무기나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서연과 특수부대원들은 인천 송도의 폐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썰렁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죠. 녹슨 컨테이너들과 부서진 크레인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 대령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정찰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서연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항구 끝쪽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저 창고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이준호가 만류했습니다. 그럼 더욱 제가 가야죠.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호야, 이번에는 너와 함께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 서연과 이준호, 그리고 폭발물 해체 전문가 이병훈 중사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주변을 포위하며 지원 사격 준비를 했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무기와 폭발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박기철 대령이 서 있었죠. 왔군요. 윤서연 대령.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서연이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짓이라고요? 박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난 그냥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을 뿐이에요. 블랙 이글이 주는 돈이 군인 월급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정보를 넘겼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김중사가 죽은 것도 내 때문이죠. 박 대령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차피 군인 따위는 소모품이니까.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김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디어 들었지만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죠. 그럼 조카는 어떡하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카? 박 대령이 웃었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미끼였어요. 블랙 이글이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말이에요. 서연은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 대령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폭탄 기폭 장치였습니다. 넌 그냥 임시 지휘관일 뿐이야. 박 대령이 기폭 장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제야 죽는 거야. 그래요.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부대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대령이 기폭장치를 누르기 전에 그를 제압해야 했거든요. 동시에 이준호도 반대편에서 움직였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대령의 총이 서연의 어깨를 스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폭장치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이병훈 중사, 폭탄 해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중사는 이미 폭발물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3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 대령과의 격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격투 실력이 훨씬 뛰어났죠. 몇 차례 주고받은 후 서연은 박 대령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기폭장치 확보. 서연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폭탄 해체 완료. 이 중사도 거의 동시에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 대령은 체포됐고 창고에 숨겨진 대량의 무기들도 압수됐죠. 블랙 이글의 국내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 정말 수고했어요. 이준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창고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중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었죠.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3개월 후 서연의 6개월 임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블랙 이글 조직 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녀의 특별 임무도 막바지에 다다랐죠. 하지만 이 3개월 동안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서연 대령의 지휘하에 우리 부대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태환 중장이 마지막 평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랙 이글 조직 완전 소탕, 국내 테러 위험 요소 제거,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실전 능력 향상이 눈에 띕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인정하고 있었죠. 특히 박기철 대령 사건 이후 부대 내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재정비됐습니다. 최윤석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협조자 색출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고요. 박기철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랙 이글의 군사 기밀을 넘겨준 죄, 그리고 동료 군인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죄였죠. 그의 조카 박준영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전역하시는 건가요? 강민수 소령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계약이었잖아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체육관에서의 평범한 일상도 좋았지만 역시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서연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정문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날 자신을 막았던 김상혁 상병이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령님. 김상병이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상병,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상병이 급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죄송했죠. 대령님인 줄 몰라보고.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그게 군인이니까. 김상병의 얼굴에 감동이 스쳐갔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준 것이 고마웠죠. 대령님 같은 분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김상병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상병에게 마지막 경례를 받고 부대를 떠났죠. 저녁 7시. 서연은 다시 성북구의 작은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태권도장 서연관의 간판이 여전히 낡아 보였지만 왠지 반가웠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탓이었죠. 서연은 청소를 하며 지난 3개월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 서연은 샌드백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김중사의 복수도 완성했고 블랙 이글도 소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체육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관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7살 민준이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관장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민준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3개월 전에 자신보다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아 샌드백을 쳤습니다. 예전처럼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죠. 퍽, 퍽, 퍽. 규칙적인 타격음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선배, 여기 계셨군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이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 고문직을 제안했어요. 비정규직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작전에 참여하는 거죠.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임무 사이에서 고민이 됐죠. 거절하면 어떻게 돼?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시면 되죠. 이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같은 사람이 그냥 있기에는 아까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었죠. 내 삶은 평화롭지만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체육관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부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그날 밤 서연은 체육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거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임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보낸 첫 번째 임무 브리핑이었죠. 서연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부름에도 응할 준비가 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중사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내가 내 몫까지 계속할게. 서연은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체육관 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